한국전력 제조본부 HV20의 부장 이동훈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발표는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HVDC 이동훈 부장님께서 제주전력 변천사와 미래의 교통 변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주전력 변천사와 미래의 지금 교통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제주전력 변천사는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 내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년 된 주입니다. 그래서 그 전력사업의 변천사와 그다음 설비별로 이제 발전사의 변천사 그리고 발전사든 순배전사 이렇게 변천사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이제 계통이 제주계통이 이제 변화되면서 어떤 제주계통의 현황과 분산형 전원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력제한 현황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출력제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분산형 전원들을 출력 제어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러 한전에서 자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을 좀 발표자료에 넣었고요. 또한 그 이제 앞으로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분산형 전원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은 이제 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계통의 이제 관성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력 산업의 이제 변천사는 그 해방전 전력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1887년에 이제 전국에서 최초 전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한성전기 주식회사와 1925년에는 제주전기 주식회사가 설립됐습니다. 그 개발 성장기에서 현재까지 보시면 1961년에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발족하였고요. 1982년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이제 전력거래소, 송면전, 배전, 판매하는 한전, 그다음 발전회사로 전력구조 사업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발전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이제 100년사가 됐는데 최초 전기 제주의 내연 발전소가 시작을 해가지고 1970년에는 이제 제주 화력, 1979년에는 이제 한림 화력, 1980년에는 이제 남제주, 1982년에 이제 북제주 발전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배전하고 송변전 이제 송전 설비를 보게 되면요,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배전 설비하고 송변전 그 송전 설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압을 승합을 해야 우리가 송전 용량을 많이 크게 증가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비저트 방식에서 유저트 방식으로 그러한 이제 개통 흐름의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비저트와 유저트의 관계는 유저트는 이제 어떤 지락 사고시 건전사의 이상 전압이 비저트보다 작다. 또 그리고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많이 늘기 때문에 보호 계승기가 원활하게 동작을 해서 계통에 있는 제표를 동작시켜서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배전 설비는 1970년대 이전에는 3,300볼트의 이제 비저트 방식에서 6,600으로 승합을 했습니다. 1991년에는 22,900볼트로 승합을 착수를 했고요. 2002년에는
그 20.9 kV 승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송전 설비를 보시면 제주 TP에서 이제 서귀포 이제 수력입니다. HP 수력은 이제 66,000 kV 제주TL을 가압을 196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송전설로 66kV 환상만 구성은 1978년에 이루어졌고요. 1990년에는 154 kV 북신TL을 최초 가압하게 됐습니다. 1995년에는 154 송전설로 환상망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HVDC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HVDC는 이제 알다시피 육지에서 제주로 이제 전기를 이제 전력 전송을 이제 끌어오는 그 DC 전력 방식인데요. 근데 HVDC는 건설한 계기가 이렇습니다. 제주 계통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VDC 건설되기 전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인 육지 계통에 합선 전기하고 제주에는 화력 발전소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제주의 구입 단가가 육지 단가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한전 입장에서는 이제 적자를 해소도 하고 또한 제주 지역의 이제 경제 성장이 약 2%씩 성장하기 때문에 그 전력 수요를 성장을 감안한 어떤 발전 설비들, 어떤 전력 공급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있는 전기를 장거리로 제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C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충전 용량 때문에 해적 케이블은 한 40에서 60km가 되면 충전을 제약이 됩니다. 따라서 DC는 충전 전류가 없기 때문에 HVDC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최초 이제 1998년 3월에 해남에서 제주로 이제 전류형 HVDC를 건설을 했고요. 두 번째는 2014년 4월에 넘버2 진도에서 서제주 전류형 HVDC를 건설했습니다. 24년 11월에는 넘버3 HVDC인데 이거는 전압형입니다. 완도에서 동제주로 건설을 했습니다. 이제 HVDC는 두 가지 이제 전류형 HVDC와 전압형 HVDC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전류형 HVDC와 전압형 HVDC는 딱 AC에서 DC, DC에서 AC로 변화하는 반도체 소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전류형 HVDC냐, 전압형 HVDC로 구분이 됩니다. 전류형 HVDC는 전력 반도체 소자가 사이트 소자, 토론만 가능, 즉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 소자를 이용한 게 전류형 HVDC고요. 전압형 HVDC는 턴온 오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력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형 HVDC는 다만 그 사이스터의 반도체 소자하고 IGBT의 반도체 소자하고의 그 개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스 반도체는 현재 IGBT 반도체보다 그 소자 내량이 이제 정기적인 내량이 큽니다. 그래서 대용량 전력 전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DC 플러스 마이너스 1100 kV에서 12GW까지 이제 되고요. 전압형 HVDC는 보면 DC 플러스 마이너스 525 kV에 2GW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거는 전류형 HVDC가 유리를 합니다. 또한 변환 소지 측면에서도 0.7%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전압형 HVDC는 1에서 1.5%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류형 HVDC는 사이스터를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고조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파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압형 HVDC는 나노세컨드 아니고 계속 스위치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고조파 필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형 HVDC는 우여전력 보상장치와 고조파를 제거하는 고조파 필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이 전압형 HVDC는 전류형 HVDC의 한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서 따져서 신뢰성을 따지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전설비 출력 제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지금 그 발전설비 용량은 지금 총 그 100%를 했을 때 HVDC가 31%를 점유하고 있고요. 중앙력전이 37.8%입니다. 그 분산형 전원은 30.2%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계통의 분산형 전원이 제일 많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산형 전원 용량의 약 1기가와트, 1081메가와트 중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10월 고시 기준 이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FRT, 그러니까 LVRT 기능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통에 지락 사고가 나서 전압이 드롭이 되면 LVRT 기능이 없는 것들은 태양광 발전은 탈락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부터 보시로 LVRT에 대한 성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압이 이제 50에서 70% 정도 떨어지게 되면 0.1초 밀리세컨드 초까지 유지를 하고 70에서 90%가 되면 0.16초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에서 90%가 되면 1.5초 정도 계속 태양광 발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산형 전원 증가 현황입니다. 18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시면 거의 뭐 452.3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 되어 있습니다. 약 2.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안에 빠르게 증가가 분산형 전원이 되고요. 향후 앞으로도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개통관리 변전소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풀리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은 낮에 출력이 많고 야간에는 이제 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 저거화 시에 전력 수요 불일치로 인해서 개통 안정을 위해서 출력 제어를 했습니다. 최다 실적은 23년에 63회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 이제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제도를 마련했죠. 이제 24년 6월부터 전력 실시장 제도를 했습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3메가와트 이상은 의무가 되어 있고요. 1메가와트 초과는 선택 사항을 해가지고 실제 시장 제도를 참여를 했고,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HVDC 운전 방안은 이렇습니다. 넘버 3 HVDC, 그러니까 작년 24년 11월 이전까지는 역속 운전량이 마이너스 20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1 HVDC는 역송을 70메가와트를 했고요. 넘버 2 HVDC는 50메가와트를 육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총 역송량은 마이너스 20메가와트입니다. 그런데 24년 11월에 넘버 3 HVDC가 준공이 되면서 원래 봄철부터 역송 운전량은 마이너스 180메가와트로 지금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육지로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 제주에서 완동으로 보낸다는 거고 제주에서 해남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전남 지역 역시 분산 전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분산 전원이 전남 지역에도 많으면 출력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서 육지로 역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송 불가로 인해가지고 어차피 제주에 남아있는 분산형 전원 역시 출력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지금 현재 넘버 3 HVDC가 들어오기 전에는 봄 가을철에 최소 발전기 운전 대수가 4.5대였습니다. 넘버 3 HVDC가 들어오면서 이 전압형 HVDC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결국은 주파수와 전압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4.5대인 최소 버스터를 3대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기를 4.5대에서 3대까지 줄임으로써 발전소의 공급할 용량을 분산형 전원이 공급을 할 수 있었고 1.5대만큼
또한 역속량을 20메가와트에서 180메가와트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에 대해서 분산용전을 많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점점 이제 분산용전이 증가를 하면 발전기 개수를 저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관성이 높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낮에 출력은 나오지만 저녁에는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덕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산용전의 중간에 있다는 문제점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관성자, 두 번째는 야간에 전력수급을 못하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예비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의 난제에 대해서 우리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그 한전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플라이 동기조성기를 이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27년 6월에 설치를 합니다. 이제 관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계통의 사고가 나면 외란이고 그 동요에 의해서 주파수가 하락을 하든지 주파수가 상승을 합니다. 이 관성이 있으면 주파수가 하락하는 걸 억제하든지 주파수가 상승하는 억제하는 현상을 결국은 계통의 동요 현상을 억제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은 뭐냐면 큰 덩어리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터빈이 크면 이제 관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전기 대해서는 우리는 분산력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점점 줄여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을 내지 않고 반성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어떤 게 있나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플라이 동류상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동류상기도 있습니다. 두 대가. 근데 단락 관성이 2.0입니다. 그리고 터빈 발전기는 10.0인데 플라이 동류상기는 한 6.0에 달합니다. 그래서 27년 6월에 관성력이 500메가와트 세크도 이제 플라이 동류상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격 음량분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주울이죠. 그러니까 메가와트 세크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유무효 전력 통합 제어, 그러니까 계통의 전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있고 유효 전력도 보상. 아까 얘기한 플라이 동기 조상기는 관성만 제공하고 유효 전력만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효 전력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제어까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태프이라는 것을 이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29년 6월에 한림변환소에 250메가와트급 이 스태프를 설치합니다. 이 스태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ESS, 그러니까 베스라는 배터리와 스태프이라는 유효전력 보상장치를 조합한 형태가 이 스태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리드 팔로잉과 그리드 이제 포밍에 대한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드 팔로잉은 계통을 따라가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만 그리드 포밍은 계통을 끌어가는 형태, 즉 발전기와 동기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기 발전기와 유사한 그리드 포밍의 기능을 가질 겁니다. 결국은 이 그리드 포밍 기술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블랙 스타트가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넘버 3 HVDC 전압형과 전력 HVDC를 이제 구분을 하라 그러면 전력 HVDC는 그리드 팔로잉을 할 거고요. 전압형 HVDC는 그리드 포밍을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버터 소자는 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관성, 예비력 부족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소자는 고장 용량을 공급을 못합니다. 결국 고장 용량을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는 원래 인버터 소자는 그 자기 전격 전력의 한 1.5배 정도의 고장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통이 사고가 나면 고장 전류가 적으면 보호 계정기가 픽업을 못해서
그걸 차단을 못하면 고장 파급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그리드 포밍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고장 용량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도 앞으로 향후 제주에 적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력 수급 안정화 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이제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낮에 있는 많은 분산형 전원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스를 분류하기를 그렇게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단주기, 중주기, 단주기, 중주기, 그다음에 장주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FR ESS는 이제 주파수 추종 그 ESS를 아는데 지금 선대주 변환소와 그와 변환소에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과도의 어떤 과도 주파수를 형성하기 위한 FR ESS는 이미 지금 40메가와트, 40메가와트, 80메가와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크업 현상의 야간에 어떤 전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주기 배스를 설치를 해서 야간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낮에 분산형 전원을 많이 켜서 그 전원을 충전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방전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장주기 배스가 되겠습니다. 장주기 배스를 보시면 26년부터 28년까지 40메가와트씩 이제 120메가와트 설치를 할 거고요. 총 용량은 이제 720메가와트 아워가 되겠습니다. 전력망 구축 계획은 이게 11차원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제 무탄소, 탄소 중립을 하기 때문에 발전 계획은 지금 보시면 LNG 건설 300메가와트를 27년도에 한 걸로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탄소 전원 건설은 이제 230메가와트 미장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3.1기가와트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변전소와 2호사 변전소와 송전소로는 계통의 전력 수급도 전력 수요도 상상이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될 걸로 전망을 해서 향후 이제 변전소는 3개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송전소로는 4회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신재 분산형 전원이 증가되면 이제 계통에 있는 어떤 송전선로 용량도 증가해야 되고 변압기 용량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학기 증설 및 송전선로 ACSR AW를 1.5배 송전할 수 있는 ACC 케이블로 이제 선정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없으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 보겠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김영철 실장님의 제주 전력시장의 운영입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지금 제주본부에서 개통령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주 계속 현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주가 예전부터 사업부에 아니면 산수분위기를 하면서 선두적으로 많이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끌면서 저희 거래소가 발전사와 많은 한정과 어떤 식으로 개통 운영을 해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부분을 좀 도입을 했고, 그리고 과연 어떤 부분이 선도적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간략히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 설명을 못 드릴 거고요.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해야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서부에서도 이동훈 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주계통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진짜 보시는 바와 같이 1호사 선전망이 현상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도 어렵지 않고 해석하는 데도 상당히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급전 발전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통 해석을 할 때는 상당히 심플하고 예전에도 학생들이나 이런 학부생들이나 연구 과정으로 많이 계획하고 연구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전부터 좀 이슈라고 하면은 제주도의 연계선 전력전사 설비 연계선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연계선, 2연계선은 당연히 전력이지만 제3연계선 전압형 타입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주도의 동서와 기존부터 우리나라 중에서 풍력 발전 보험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했지만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통 운영과 이런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2009년, 2004년이었나요? 제주도의 광역정전 이후로 실질적으로 큰 정전이라는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개통이 그렇게 취약한 개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발전 설비와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발전기는 저희 지금 현재 15년 대비 발전 설비 용량은 한 2.6기가입니다. 근데 약 15년 대비 2배가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속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앙급전발, 화력발전, 기존의 정통 발전기는 약 1.6배, 590메가와트에서 약 900메가와트로 1.6배가 증가했습니다. 연계선은 과거에 1, 2연계선이 있다가 3연계선이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연계선이 송전 설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발전 설비나 공급 능력은 보통 발전기 칭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장 운영 수출 개정해서 연계선을 저희가 수출 발전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연계선의 공급 능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계선의 설비 용량은 900메가와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전 한계라는 기준으로 지금 600메가와트까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이슈인데요. 보실 것 같이 약 300메가와트에서 지금 현재 약 1기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약 3.5배가 상당한 많은 숫자가 증가했죠. 그리고 보시는 표와 같이 15년까지는 풍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2010년대부터 RPS라는 제도를 신재생 공급 음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태양광이 급속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태양광에 우리나라에서 적정 지역이라고 호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제가 예전에 볼 때보다 최근에 온난화나 멜테성 기후 변화에 따라서 태양광에 조금 이용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성이 있는 선도라도 최근에 태양광이 풍력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풍력의 가능성 문제, 그리고 덕커 문제 이렇게 더 이슈화가 됐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발전량표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2024년 연간 발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계선은 약 육지에서 제주로 가는 전력량은 30%, 그다음 제주도에 있는 중앙급전 발전기, 저희 거래소가 조정할 수 있는 화력 발전기가 약 40%가 되고요. 나머지는 재생에너지가 20%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중앙급전 발전기부터 에너지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PS 제도가 도입돼서 2014년부터 바이오 중립 보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지금 중앙급전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바이오 중립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중앙급전 발전기는 바이오 중유와 LNG만을 지금 연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퍼슈는 사라져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표현에 통상적으로 바이오 중의 연료를 저희가 중앙급전 발전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제주도가 조금 개통이 많이 다르다. 개통도 그렇지만 관성 자원이 상당히 많아졌구나. 관성의 영향성이 많이 어렵구나. 그다음 덕커
전력거부가 발생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표가 2015년도에 저희 전력계통에 있는 발전소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G라고 써진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중앙급전 발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W가 풍력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점이 태양광, 저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빨간색 점들이 한지역 PK입니다. 근데 약 10년 만에 보시는 같이 중앙급전 발전기의 용량 자체가 LNG, 중부발전의 신규 LNG가 됐고 남부급의 LNG 발전소 말고 실제로 발전량이 아까 1.6배, 1.6배 가량 없었습니다. 근데 풍력 자체도 재생에너지 약 3.6배가 올랐다고 하죠. 3배가 정도가 올랐는데 풍력이 올라간 양은 거의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태양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넓게 퉁퉁로 포션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압 문제, 주파수 문제, 관성 문제 모든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력 제어 문제. 사실 제주도의 출력 제어가 저희가 2015년부터 발생해서 기존에 아까도 이동 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의 전력 연계선은 전류의 방향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문제를 원하는 그 타입이지 실질적으로 전압형인 경우에 전류의 방향을 극성을 바꿔서 실제로 조류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저희가 15년부터 한정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제로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제어를 역소 문제를 조금씩 하고 죄송합니다. 15년부터 제어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년대 초반부터 20년대부터 1년에서 2년에 대해서 제어 시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력 연계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턴오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6시간을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압선은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많이 있는 보급되지만 이와 병행해서 시장 운영은 재생에너지가 들어온 시점과 병행해서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2015년부터 재생에너지나 출력 제어 문제를 개통해서 그냥 순환 제어 형태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는 대용량의 풍력들만 있었기 때문에 풍력들이 원인 유발자의 형태일 수 있고 해외인 경우에도 시장 제도가 있는 경우에 대응 시장 제도를 행사했지만 아니면 송정만 계약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하와이 같은 경우는 퍼스트 포스트 식으로 처음에 들어온 사업자가 유발하면 그 순서대로 제어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도 그런 하와이 모델을 비슷하게 유사해서 원인 유발자에서 할 수 있는 풍력 사업자 간에 표현 유발자라는 걸 있습니다. 재생의 그 시간대 많은 양에 대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같이 감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순환 제어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표 같이 태양광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같이 순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향후 저희가 최근 작년부터 실시간 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현황입니다. 수급 현황은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육지와 제주도의 그 수급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용이 42%, 실제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부하의 42%가 상업용이고 전국인 경우, 육지인 경우는 산업용, 공장 부하나 이런 부하가 52%입니다. 이런 부하에 대해서 사실 부하 패턴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상업용 부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호텔, 서비스 이런 부하이기 때문에 저희의 부하 패턴은 저녁 시간대, 대부분 저녁 시간 피크가 걸리는 부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는 실제로 전력 수요는 연평균 4.1%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아까 반환용이나 이런 부하의 전력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P2H 이런 게 만약에 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전력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엄청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기간을 저희가 최대 전력 발생량 나눴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동계 때
동계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지만 최근에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하계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력 최대 전력 발생 시의 예비력인데요. 최대 보시는과 같이 예비력은 상시 저희가 대통의 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력 상시 마치지만 재생 그때 당시의 재생에너지를 제외했을 때 얘기를 보면 하계의 경우에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좀 더 보시면요. 우리 제주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과 그 다음에 태양광이 많은 이런 시간 때문에 우리 그 제주도의 사계절에 대한 수요 패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녁 시간대, 피크 시간대 다 피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봄하고 가을인 경우에 대부분 출력 제어 문제가 수요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력 제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름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자체가 출력이 높았다가 이제 출력이 떨어지지만 수요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 구간에서 예비력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운영하는 데 풍력 발전 자체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예비력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그림을 좀 더 본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램핑 문제, 아직까지는 램핑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해외 같은 캘리포니아 IS 같은 경우 램핑에 대해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따라서 일몰 시간에 램핑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램핑에 대한 자원, 시장 서비스 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제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 문제는 저희는 실시간 시장과 재생의 입찰 제도로 어느 정도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병행해서 관성 부분 이따 말씀드렸지만 관성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적인 시장이라고 의무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 사업자한테 의무와 환전을 통해서 의무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제주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에 보급을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현재 우리가 대통령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연계선은 최근에 저희가 피크 시간에는 6km에 저희가 전력을 동하게 되는 수요자체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1, 2, 3역에서 전송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MW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중부하 기간에, 봄하고 가을 기간에 저희가 출력 제어라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역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역에서는 역송 모드를 놓고 2역에서는 저출력 구간, 상시 전역 피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송 모드를 놔서 실질적으로 역송량은 180메가와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실내로 보시 기준은 항상 저희 전력대통을 하신 분들은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중대 고장이 났을 때 대통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 연연 발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안정도를 고려해서 약 3기에서 7기까지 수요대가 올라갈수록 저희가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게 한 4대에서 4.5대였습니다. 근데 4년간 전압형 HC가 도움에 따라서 안정도가 올라가서 저희가 세대로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제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을 기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어량 자체는. 사실 더 이상 그 제도가 없이는 대통령에서 사실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어 따라서 출력 제어량은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감소라는 표현 저희가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력, 저희가 그 공급력을 100% 다 줄였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경제적 출력 제어량, 기술적 출력 제어라는 용어를 좀 쓰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에서 와서 제어한 거와 사전에 발전 사업자가 출력을 제어하는 이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표에서는 실시간에서 와서 기존의 제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년부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발전기의 최소 출력을 저감 운영시켰습니다.
발전사업자가 그 제작사에서 공부한 첫 출력 기준으로 저희가 단기간 단위 시간 내에는 조금 더 출력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발전사에 저희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국정은 기존에 제주도에 있는 중부 발전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비에 고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사와 협조했던 부분은 이 기간에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발전기 고장 정비나 이런 잡는 그 카운트에서 빼주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력했고요. 두 번째는 21년도에 1년 연풍을 시작했습니다. 한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연풍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플러스 계약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 사업자와 재생의 사업자가 플러스 DR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주파수 환경이 고장났을 때, 주파수 환경이 고장났을 때 발전기들이 다 같이 떨어지는 대규모 재생해수기 동시다발적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취약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LVRT 저장하면서 같이 대통이 흔들려도 발전기가 풍력 태양광 인버터들이 잡아줄 수 있도록 LVRT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능 개선했고요. 23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장주기 배스 시장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출력 제어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핑크 시장의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어떻게 에너지 이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주기 배스를 도입했고요. 근데 장주기 배스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 거래소가 어떻게 갖고 있는 신뢰성 DR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 실시간하고 연구되는데 경제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의 마이너스가 가격 시장으로 나오면 이런 상품들이 자연스럽게 소비자나 또는 사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변화라고 할 수 있는 24년도에 제주 전력시장 시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3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입찰시장, 예비력시장, 입찰시장,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에서 3종 세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국내 최초로 실시간 시장이 도입됐고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3년 개선 역송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장주기 배스 2차 사업을 통해서 약 40메가와트 6시간짜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26년 12월에 개통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전력 시장이 무엇이냐, 시범사의 무엇이냐, 입찰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태양광을 수입하는 풍력 태양광을 들어왔는데 거래소가 모든 걸 예측을 하고 발전량을 예측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로 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도 사업자분들이 예측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어에 대한 의무, 이해에 대한 의무가 따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과 물량을 사업자가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시장은 기존의 시장은 저희가 한전 시장이다. 한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서 가격을 만들어서. 근데 당연히 재생의 풍력이나 태양광이 늘어나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물량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에 15분 단위로 시장을 만들어서 가격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 실시간 시장 안에 재생 입찰제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력 시장은 실질적으로 저희 예비력 시장 저희가 예비력 시장이 아니라 요금제 방식입니다. 과거에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단일 가격으로 분기별 단일 가격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력 시장의 도입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예비력 시장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고 중앙국정 발전기와 제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도입상과 부분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입찰량을 쓰고 발전기 발전량을 선제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발전 계획이 나오에 따라서 사업자가 그 이낙찰량이 있으면 이 낙찰량까지 저희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조정해 줍니다. 그때문에 대통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편차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고 재생에너지 리차지가 도입돼서 제주도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생 수명제하고 발생하는 구간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실제 마이너스 가격이라는 의미 자체는 개통이나 시장에서 봤을 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론적이라고 하면 수요는 늘려줘야 되고 공급은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시장에서는 공급만 줄어드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마 일단 향후의 개선 방향에 좀 더 녹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반성 부분입니다. 반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이 부분이 이슈가 같아요. 최근에 아까 한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보관성 공기정화기, 그 다음에 플라이 공기정화기, 이스템 공기의 판넬도 연결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쓰는 그리드 폼이 사실 많은 기술이 지금 많이 실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드 폼 자체가 대용량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런 반성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산에 대한 전원들한테 달릴 수 있는 이런 실증과 그 다음에 제도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고도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가격이 났을 때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층만의 제어가 아닌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을 때 수요 측까지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 가장 선제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조 서비스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보조 서비스의 참여는 상품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주도에 도입을 해서 이 모델을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 모형을 육지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아마 육지에서는 가장 재생에너지가 확대로 필요한 부분이 반성과 램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주도는 연계선이 주파수 운전을 해주기 때문으로 램핑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수망태양과 100메가와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 램핑 문제가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분산 투표에 대해서 전력시장 가격에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역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산 투표법에 예를 보면 분산 투표에서 전력 거래를 해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분산 투표와 기존의 전력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할지, 제어를 할지, 대통령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나가서는 제주도 내에서 IS와 DS 간에 왜냐하면 분산 투표가 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1호사 방향이 대부분 다 특수한 배전망에 대부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IS와 DS 간에 거래소와 한정 간에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관제책을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이런 부분을 제주도에서 만약에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가 하는 정책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더 이슈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에서 저희가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마 2030년 이후에는 무수히 더 많은 분산 가격이 호전돼 있어서 상당히 다채롭게 액티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지만 저희 발표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